2021년 제4회 마포 아트마켓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미술 창작, 감상, 유통의 오늘과 내일이고요. 먼저 최범 디자인 평론가님의 강연이 시작되겠습니다. 공예 전시에서 페어로라는 주제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범입니다. 마포 아트 페어가 4회째네요. 페어 축하드리고요. 요즘 어려운 시기인데 좋은 성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예를 중심으로 주로 이제 공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글을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공예 전시에서 페어로 잡았습니다. 다음.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공예를 만들고 공예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은 크게 둘 내지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사실 가장 오래된 공예 생산과 유통 방식은 주문 제작이죠. 다들 아시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대장간에 가서 낫을 만들어 달라, 호미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근대 이전에 소위 장인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공예가인데, 전통사회에서는 우리가 장인, 조선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공예가 또는 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조선 시대에는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공장. 근데 여기서 공장은 오늘날 우리가 기계로 만드는 공장, 팩토리를 뜻하는 게 아니고 장인, 크래프트맨을 이제 한자말로 공장이라고 불렀죠. 조선시대에는 다 무슨 경공장이니 무슨 공장이니 공장이란 말을 썼습니다. 전통사회의 공예의 생산은 전부 다 주문 생산이죠. 다시 말해서 사용자, 공예품을 필요로 하는 이게 농기구가 됐든 장식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공예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먼저 요구를 해서 다시 말해서 장인에게 이런 걸 만들어 주시오,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만드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주문 제작이라고 합니다. 커스텀 메이드. 그러니까 주문 제작은 사실 가장 오래된 공예 생산 방식이면서 오늘날에도 물론 주문 제작 방식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나 오늘날의 주문 제작은 공예 생산과 유통의 중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맞춤 양복점이 있죠. 요즘 양복을 맞추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대부분 오늘날 우리는 이 기성복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의류회사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옷을 가게에 가서 사 입는 거죠. 그게 오늘날 집의 기본적인 우리가 옷을 생산하고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맞춤 양복점이 있듯이 주문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배적인 방식은 아니다. 그럼 오늘날의 공예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지배적인 방식은 뭐냐? 당연히 시장이죠. 그죠? 우리가 마켓, 또는 페어라고 부르는 거. 지금 이제 이번에 이 행사, 마포 아트 마켓도 시장인 거죠. 시장이라는 건 뭡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교환을 하는 장이 시장이죠. 그죠? 물건을 만든 사람 또는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만들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지만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옛날 방식은 주로 물물 교환, 물건과 물건으로 바꾸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화폐 교환,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죠. 시장은 생산자와 수요자, 소비자가 만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시장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돼요. 아주 고대부터 시장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같이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죠. 오늘날엔 정말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듯이 자본주의 이전에도 시장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에 오면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그리고 시장 자본주의 이런 말을 쓰잖아요. 지금 시장 농업주의 이런 말은 안 쓰죠. 자본주의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들이 교환되는 대표적인 장은 당연히 시장이다. 시장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움직일 수 없죠. 오늘날의 공해 생산과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지배적인 방식은 시장이다. 이제 다만 이 공해 시장이 오늘날 다른 상품 시장과 어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발달돼 있고, 또 외국의 경우는 어떻고 또 우리 한국은 어떤지를 알아보는 그 차이들 알아보는 거가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켓이라고 하지만 또 페어라는 형태, 사실은 마켓이 시장을 대표하는 용어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요즘도 많이 쓰는 무슨 뭐 크래프트 페어 할 때 그 페어라는 말은 원래 우리나라 옛날에 장터를 말해요. 장터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그런 거를 이제 페어라고 하는데, 옛날 그 70년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 듀엣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 중에도 스카보로 페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스카보로라는 장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역시 시장이 가장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해 생산과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시장이 발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국 공해의 문제점은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한국 공해의 미래는 어떻게 하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지금 마포아트 마켓도 시장의 한 형태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왜 한국 공예는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는가가 오늘 제가 우리 한국 근대사를 짚으면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한국 공예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공예 생산과 유통 방식의 첫 번째는 주문 제작, 두 번째가 시장, 또 세 번째가 전시라는 게 있죠. 우리가 전시, 미술 전시, 공예 전시. 오늘날 전시는 아주 익숙한, 아니 뭐 미술의 경우는 전시가 지배적인 방식이죠. 우리가 미술품을 오늘날 구경하고 또 살 수 있는 거는 그 전시를 통해서입니다. 전시를 하지 않았는데 시장에 가서 미술품을 사는 경우는 생각이 힘들죠. 전시는 어쨌든 미술의 주된 그런 유통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예의 경우는 어떨까? 공예도 전시가 지배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시장과 전시는 이건 서로 좀 통하면서도 또 다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 혹시 문제는 오늘날 공예가 전시는 하지만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지금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요. 자, 우리 전통사회에서 공예의 제작과 유통이 주문 제작, 기본적으로 시장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전통, 정확히 말하면 조선시대,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공예의 제작과 유통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조선시대에는, 아까 조선시대에는 공장이라고, 장인을 공장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조선시대의 장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관공장. 관공장은 말 그대로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장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공장. 사공장은 개인 공예가, 개인 장인. 그래서 관공장이 이제 국가에서 또는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물건을 생산해서 관에 이제 돈을 받고 납품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관공장이라고 해요. 관공장도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울경자로 써서 경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합쳐서 우리가 관공장이라고 하는데, 이 공장들은 어떤 식이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도자기라든지 각종 금속 공예 제품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아마 조선시대 최고의 수요청은 왕실이었겠죠. 왕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고급 공예품들, 또는 뭐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건들, 또는 또 전쟁 무기, 예전에는 뭐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팔 이런 것도 다 장인들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이 관공장이죠. 근데 조선시대 관공장을 보면 시대마다 많이 바뀌어요. 물론 조선의 역사가 500년 기니까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관공상이 일한 형태들을 보면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조선 후기로 오면 이제 임금을 받아요.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선시대 관공장의 생활 방식은 뭐냐 그러면, 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일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남는 거를 개인적으로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조선시대 관공장은 예를 들어 국가에서 도자기를 100개를 납품하라 라고 하면 이 사람이 150개를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가 주문 제작이죠. 국가에서 이제 도자기 장인에게 도자기를 만들어 납품하라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100개를 납품하라고 하면 재료를 한 15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줘요. 국가에서. 그러면 이 도자기 장인은 도자기를 150개 만들어요. 150개 만들고 국가에는 100개를 납품해요. 그리고 남는 50개를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주로 조선시대 관공장들의 판매 방식이에요. 관공장은 국가랑 거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공장. 사공장은 이제 개인 공예가 동네 대장간 이런 거죠. 사공장은 말 그대로 주문 제작이죠. 그죠? 주문 제작. 가까운 지역 사회에 주문 제작을 해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그게 관공장과 사공장이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물건들, 물론 이제 주문 제작의 경우는 그 당시 주문 제작은 주문한 사람에게 직접 돈 받고 넘기면 되니까 주문 제작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시장에게 자기가 주문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물건을 팔 경우는 이제 시장이 필요한데, 그래서 조선시대에 발달한 시장, 유통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상설시장입니다. 상설시장. 우리 오늘날에 우리가 시장, 저희 가게, 점포, 매장, 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설시장이죠. 그리고 상설시장은 1년 내내 문을 여는 가게로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아주 일반적이죠. 조선시대에는 아주 예외적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상설시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밖에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종로가 조선시대의 상설시장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상설시장은 지금 한자가 시전이라고 읽어요. 시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국가, 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아주 소수의 상인들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특권이죠. 대표적인 특권을 받습니다.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은 소수의 상인들만 종로거리에 가게를 열 수 있어요. 1년 내내 이제 장사를 합니다. 여기는 종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도 조선의 중심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뭐 도자기를 사러, 뭐 녹그릇을 사러, 뭐 종이를 사러, 뭐 이렇게 올 보고 거기에 이제 가게들이 있었죠. 한양의 종로에는 상설시장이 있었지만, 뭐 종로 외에도 전국에 약간의 상설시장이 있었지만 조선시대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무엇이 발달했습니까? 전기시장이 발달했죠. 전기시장. 이걸 우리가 장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뭐 3일장, 닷새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열리지 않고 사흘에 한 번, 닷새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약속된 장소에서 물건을 팔 사람과 그 사람이 만나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장터라고 하는 거죠. 장터. 이것이 이제 전기시라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이니까. 조선시대의 주된 시장은 이게 전기시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전기시가 발달했고, 조선 팔도 각 지역에, 중요한 지역에는 그 전기시장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농사 지은 것들, 또 뭐, 자기 집에서 뭐, 집신을 꼬은 것들, 뭐, 장인이 뭐, 물건을 만든 것들을, 팔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전기시를 이용했죠. 그래서, 조선의 각 지역들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거의 대도시에 해당되는 주요한 지역들에 전기시가 열렸고, 그러면 그걸 팔 사람들이 뭐 몇십 리라도 들었더라도 가서 정해진 날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옛날 소설 같은 거 보면 이제 메밀꽃 핀 무렵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옛날 조선시대의 시장에 대해서 잘 나오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시장이 열리는 데가 다르죠. 어떤 지역은 사흘마다 한 번씩 열리고 어떤 지역은 닷새마다 한 번씩 열리니까 전국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안동을 갔다가 내일은 영주를 갔다가 모레는 김천을 갔다가 이런 사람이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그런 장사꾼, 유통업자를 장돌뱅이라고 하죠. 조선은 이게 장시가 발달한 곳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서 말한 상설시가 영어로 하면 마켓이고요. 사실은 전기시가 페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마포 아트 페어는 아트 마켓은 페어라고 해야 맞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정기적으로 열리니까 항상 열리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요. 예, 말씀드린 뭐 조금 전에 조선의 전기시는 크게 3일장, 5일장이 있었다. 예, 다음. 자, 말씀드린 이게 이제 우리 전통사회, 근대 이전, 조선 시대에 우리 전통공예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당시에 장인들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고, 그 조선시대의 그런 물건들, 공예품들은 어떻게 유통되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우리 한국 역사의 기본 상식으로 또 뭐 공예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근대 이전에 예술가나 장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전통적인 공예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변하게 되죠. 말하자면 근대화를 통해서. 그죠? 다들 아시다시피 19세기 후반부터 우리 한국은 서양, 일본, 외부 세력에 의해서 저희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통 사회가 붕괴되고 우리가 근대 사회라고 부르는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겠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근대화,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대화는 한국 사회의 커다란 변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는 이 근대화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도 하고, 뭐, 양복을 입고 살고, 뭐, 아파트에 살고 이러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근대화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커다란 어떤 변화이라는 것은 그런 사건, 역사적인 변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대화에는 당연히 공예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없죠.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선시대의 공예와 생산과 유통의 방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방식은 이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국의 공예가 변합니다. 이 과정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19세기 말 이후 한국 공예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걸 알아야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근대 공예의 변형을 모습을 어떻게 바꿨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전통 공예는 붕괴됩니다. 전통적인 생활용품들을 만드는 것, 전통적인 생산 방식, 이런 거는 한국의 전통사회 자체가 붕괴되면서 자연이 따라서 붕괴될 수밖에 없죠. 그죠? 조선시대의 광공장, 사공장, 그리고 이제 개화, 저희 개항을 하면서 외국 문물이 특히 일본이나 서양 제품은 기계로 대량 생산한 제품이기 때문에 값이 싸죠. 그래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값싼 외국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조선의 전통 공예는 경쟁력을 잃고 사라지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전통 공예는 당연히 이제 붕괴되어서 살아남을 수 없고. 이 과정이 이때 이후 지금까지 이제 한국 공예의 역사가 이제 복잡한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전통 공예가 붕괴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또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또 변화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서 서바이벌 할 건가, 이런 문제가 이제 한국 공예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19세기 말로부터 100년이 지났지만 거의 150년쯤 지났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진 것들, 소멸된 것들, 그렇죠? 사라진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그 경랑 속에서도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들. 그리고 또,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생존을 이어간 것들. 이런 몇 가지 모습들, 크게 둘 내지 세 가지의 그 이후의 형태들을 보여줍니다. 한국 근대공예가 어떻게 변형됐는가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첫 번째는 전통공예가 다 죽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붕괴됐다는 것. 그리고 그 전통공예의 붕괴 위에, 그러니까 일종의 폐허라고 할까요? 그 폐허 위에 지금도 우리가 공예가 있듯이 폐허 위에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거는 한 사회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끝나면 그냥 그 인간 역사 자체가 끝나는 거고, 적어도 이 인류 역사 자체가 끝나지 않은 이상은 한 사회의 붕괴는 결국 또 다른 사회의 등장으로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한국 전통공예가 붕괴됐다는 얘기는 또 한국 전통공예가 붕괴된 자리에 새로운 공예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근대공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공예는 바로 그 근대공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근대공예가 어떻게 변형됐는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크게 두 가지예요. 전통공예의 붕괴 이후에 나타난 한국공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가 저희 관광기념품이고 또 하나가 미술화입니다. 이것이 뭔지 이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전통공예가 붕괴되고 살아남은 공예, 한국의 전통공예는 어떻게 이제 변신을 해서 변화한 시대 속에 살아남았는가? 한 가지 방법은 관광기념품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문화상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관광기념품이란 건 전통 조선 사회가 붕괴되고 일본인들과 서양인이 우리 조선에 들어오게 돼요. 그죠? 조선에 들어온 한국에 들어온 우리 조선에 가장 먼저 들어온 서양 사람은 원래 아시겠지만 프랑스 선교사들이에요.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한국에 먼저 들어온 서양 사람이고, 그 외에 이제 중국 사람도 들어오고 일본 사람들도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근대화고 또 나아가면 세계화죠. 자, 한국에 들어온 서양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통 공예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 눈에는 재밌는, 특이한, 멋진, 신기한 그런 물건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온 서양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한국 조선에 왔다가 조선을 여행하고 돌아갈 때 그 조선의 그런 물건들, 조선 공예품을 하나씩 사가지고 가게 되죠. 그죠? 본국에 돌아갈 때. 그게 뭡니까? 그게 기념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전통 공예는 전통적인 생산 유통 방식은 붕괴됐지만 대신에 새로운 수요자, 다시 말해서 조선 공예를 원하는 새로운 수요자는 이제 외국인인 거예요. 외국인보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조선 공예는 기념품일 수밖에 없어요. 기념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먹고 살겠나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한국 공예는 기념품으로서 생존했다는 거 부정할 수 없고요.
우리 일제시대 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의 전통 도자기를 굉장히 좋아했죠. 이건 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멀리는 이제 고려 청자, 가깝게는 조선백자. 일본 사람들 조선 도자기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 일제시대에 조선 도자기를 거래하는 커다란 시장, 그러니까 조선에 사는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도자기 시장이 있어요.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그런 경매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 공예품의 경매.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조선 도자기를 사가지고 왔죠. 예, 넘기지 마세요. 여튼 무슨 거. 예, 관광기념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도자기 산업으로 유명한 지금도 경기도에 여주, 이천 이런 데 있잖아요. 경기도 여주, 이천 쪽에 그런 도자기 공방들을 그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되게 역사가 오래된 곳인데 거기 도자기 공방들은 그 1970년대까지도 주된 고객이 일본 관광객들이었어요. 하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도자기를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 관광기념품이라는 걸 우리가 옷쓰고 만들어요. 그러면 이 관광기념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인사동에 가보면 인사동에 있는 공예품들이 다 관광기념품이잖아요. 그래서 관광기념품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볼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이런 관광기념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보면 그 출발을 20세기 들어와서 보통 볼 수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제 조선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기념으로 하나씩 사가지고 가는 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우리 조선 전통 공예품들이 되게 품질이 좋죠. 제가 봐도 되게 아름다워요. 외국인들에게 관심이 될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이 중에 하나는 그 조선 말기,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대한제국 시기죠. 1908년에 대한제국 황실에서 실제로 황실 공방을 만들어요. 황실이 직접 직영하는 공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물들을 제작하는 공방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경공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경공장도 19세기 말에 조선 공예의 몰락 때 다 망해버려요. 다 없어져요. 아까 얘기했던 전국에 왕실에 납품하는 도자기 공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망합니다. 19세기가 책하기 전에 대부분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 조선의 전통 그 공예 생산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래서 아직까지 조선이 이제 망하기 전이니까 왕실에서 필요하는 물건, 왕실에서는 어쨌든 왕실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라든지 각종 장신구라든지 기념품 이런 것들은 되게 고급 공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실에서 사용하는 물건조차도 조달할 수 없어요. 그거를 생산 공급하는 공장이 없을 정도로 이제 피폐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왕실에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왕실에서 사용할 그런 고급 공예품을 직접 왕실이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왕실이 공방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어려워지니까 왕실에서 직접 공방을 설립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게 1908년에 만들어진 한성미술품 제작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미술품 제작소는 대한제국 황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자기 조달하기 위해서 만든 공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그림이 한성미술품 제작소의 낮은 7기 공방이에요. 여기는 이제 낮은 7기, 뭐 금속 공예, 뭐 이런 몇 개의 그런 공방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한성미술품 제작소가 몇 년 뒤에 이름을 1910년에 이제 한일합방이 되잖아요, 그죠? 조선과 일본이 한 나라로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제국 황실이 이왕직으로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이왕직으로. 그러면서 한성미술품 제작소도 1910년에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라고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지속되다가 나중에 1920년대에 가면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조선미술품 주식회사라고 이름을 또 바꾸는데, 이때는 일본 사람들이 이걸 인수해요. 일본 사람이. 그래서 한성미술품 제작소가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로 바뀌고, 이 나중에 조선미술 제작 뭐 주식회사인가 이름이 바뀌는데, 우리 일본 사람들이 이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왕실 공방을 인수를 해요. 인수를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물건도 이제 달라지게 돼요. 이제 왕실도 뭐 남아있지만 거의 명목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조선에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선의 전통 공예를 변형 또는 미니어처 제작, 축소 모형으로 만들어. 전통적인 도자기를 뭐 2분의 1, 4분의 1 사이즈로 축소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전통 공예가 기념품으로 변해갑니다. 기념품. 그래서 한성미술품 제작소, 이왕경 미술품 제작소, 조선미술품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점점 조선의 전통공예가 기념품이 되어간다는 거. 아까 제가 전통공예가 붕괴되고 난 뒤에 공예의 한 형태가 기념품하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어 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도 관광기념품 또는 뭐 민속공예품 또는 요즘은 문화상품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렇게 이제 변화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기념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없다. 한국 근대공예가 존속해온 한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뭐 현대사회에서 오늘날 문화상품이라는 이런 걸로 요즘에 중요하죠. 예, 다음이요. 자, 전통공예의 근대적 변형의 한 형태가 기념품화였다. 또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가 미술화예요. 미술화라는 건 말 그대로 미술이 되는 거예요. 원래 공예와 미술은 다르잖아요, 그죠? 공예와 미술은 다릅니다. 공예는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실용 조형을 말하는 거고,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 물론 오늘날 우리가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난 건데,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실용적인 물건을 만드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배화라든지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실용품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런 물건들은 감상, 전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감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그런 점에서 공예와 미술은 다르죠. 다른데 앞서 이제 한 가지가 기념품화되었고, 또 하나는 공예가 점점 미술이 되어갑니다. 공예가 미술이 되어가는 경향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념품화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한국 근대공예의 경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공예 미술화 현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공예의 미술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도 이제 일제시대에 등장해요. 뭐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의 역사를 대충 알지만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식민 지배에 대해 일제 지배에 대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의 민족적인 저항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일본이 식민 통치 방식을 이제 바꾸죠. 그런 걸 소위 우리가 문화 통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들었으면 일본이 그 이전까지는 무력 통치, 강압으로 통치를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강압적인 통치에 조선 사람들이 되게 반발하는구나. 좀 더 쉽게 말하면 부드러운 통치를 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통치. 총칼로 통치할 게 아니고, 그래서 식민 통치 방식을 바꾸는데 그것이 문화 통치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문화 통치의 결과로 나온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민족신문을 발간하게 하는 거죠. 오늘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1920년대에 창간합니다. 그 이전까지 조선말로 된 신문은, 그러니까 1921년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기 이전까지 조선에 또 여러 가지 신문이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 조선에서 조선말로 된 신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문입니다. 총독부가 기관지를 발간했는데 그 기관지는 한국말로 돼요. 그 외에도 수십 종의 신문이 발행됐는데 그 신문들은 다 일본인들이 발행했던 것이고 일본말로 되어 있어요.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조선말로 된 신문을 발간하게 해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년제 대학을 설립한 거. 그게 바로 오늘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교국대학이죠. 그런 이제 문화통치 일환으로 했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미술 전시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게 바로 조선미술전람회라고 하는 거예요. 1921년에 총독부가 주최해서 조선미술전람회를 개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조선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시회라는 건 없죠. 그죠? 조선시대에도 많은 그림이 그려졌지만 조선시대의 그림을 소장하고 감상하는 것은 개인 소장과 개인 감상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오늘 같이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전시하고 그걸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최초는 아니지만 뭐 요전에도 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전시회를 연 것이 바로 총독부가 주최한 조선미술전람회입니다. 1921년에 첫 회를 열었어요. 그러다가 조선미술전람회는 처음에는 거기도 파트 섹션이 있죠. 그래서 그림 파트, 조각 파트, 그리고 서예 파트가 있죠. 초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그림도 이제 서양화, 동양화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서예부는 좀 지나다가 폐지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선미술전람회 11회 11번째 되는 1532년에 새로운 섹션을 개설했는데 그게 바로 공예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공예품을 미술 전시에서 전시하고 구경하는 것은 이때 청소됐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 이전까지 공예품을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지 미술 전시에서 전시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때 처음으로 공예품을 그림이나 조각과 마찬가지로 미술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고 관객들이 그걸 보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죠. 조선미술전람회는 일본이 망하기 1년 전인 1944년까지 지속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공예가 미술화되는 겁니다. 공예는 공예인데 이 공예를 보여주고 감상하고 하는 형태가 미술 전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사고 풀리지는 않지만 어떤 미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공예를 우리가 다시 말해서 미술 전시를 통해서 보여지고 감상되는 이런 공예를 우리가 이제 미술 공예 또는 공예 미술이라고 부릅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미술이 된 공예, 공예로서의 미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한국 공예의 근대적 변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은 기념품화보다도 미술화이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술화가 뭐 우리 한국 공예에 미친 영향은 너무 크고 많은데 또 뭐 자세히 다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요. 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공예가가 엘리트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공예를 미술 전시처럼 전시하고 감상하는 형태가 되면서 공예가가 어떻게 돼요? 공예가가 미술가잖아요. 미술가예요. 그렇죠? 화가나 초각가랑 똑같이 공예품을 만들어서 미술 전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예가가 미술가, 예술가가 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사회에서 예술가라고 하는 거는 사회 내에서 미술가와 예술가가 실제 뭐 설사 현실은 가능할지라도 사회적 지위는 높잖아요. 예술가를 갖다가 우리가 신분이 낮은 사람을 보지 않죠. 사회적으로 어쨌든 엘리트에 속합니다. 예술가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공예가 엘리트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미술화가 좀 커다란 변화죠. 아까 제가 조선시대 공예를 얘기했는데 조선시대의 장인들, 조선시대 장인의 신분은 뭐였죠? 천민이었습니다. 천민. 노비하고 같은 수준이었고요. 조선의 산업공상 신분에서 제일 낮은 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현대 공예가들의 조상이 되는 장인들은 사회적 신분이 대단히 낮았다.
어쨌든 근대 공예가 미술이 되면서 공예가의 사회적 신분도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요. 또 하나 이제 한국 공예의 근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문화적 타자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쨌든 조선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19세기 말에 서양과 일본 세력이 우리에게 밀려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잘 방어 못했잖아요, 그죠? 방어를 했으면 우리가 근대 그 독자적인 근대 국가를 만들었을 텐데 우리 힘으로 근대 국가를 만들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조선은 망한 거죠.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주체적 근대화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근대화를 못하니까 일본에 의해서 근대화가 된 거야. 그런 걸 우리가 식민지 근대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대화를 하긴 했는데 식민지를 통해서 근대화가 됐다는 거죠. 그게 뭐 오늘날 현재까지 한국 사회의 커다란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도 되고 있지만 뭐 어떻게 평가하든 이거는 그냥 객관적 사실이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한국이 주체적 근대화를 지금 하지 못하고 식민지 근대화를 했다는 얘기는 공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다시 말해서 한국 전통 공예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거를 근대화로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도 일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 조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에 의해서 한국 전통 공예가 개성 발전되고 근대적인 가치로 재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못했다 이 말이에요. 못한 건 못한 거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키해야 돼요. 대신에 조선 공예의 가치, 조선 공예가 참 훌륭하다, 위대하다, 탁월하다 라는 그 가치의 발견. 그러니까 뭐 조선의 공예가 참 보잘것없다 이런 거는 뭐 별 볼일 없구만, 무시해도 되겠다. 뭐 그러면 무시되었겠지만 뭐 다행인지 뭐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았어요. 조선을 지배한 일본인들이 조선 공예를 보고 되게 감탄하고 좋아했어요.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야나기 문효시죠. 뭐 야나기 문효시는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나기 문효시는 일본의 미학자, 그리고 일본 내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지식인 일들이 한 사람이죠. 야나기 문효시가 우연한 기회에 뭐 일본에 살 때 조선 도자기를 하나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 받은 조선 도자기를 보고 깜짝 놀래요. 아니 이런 물건이 조선의 물건이 이런 물건이 있단 말이야. 자기가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지. 뭐니 조선 공예가 이런 거였나? 그 전까지 야나기는 조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선 도자기를 보고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조선을 와서 조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식민지 시기 동안 야나기 문효시는 조선을 21번이나 방문했어요. 그래서 조선을 와서 조선의 공예를 보면서 조선 공예에 빠져들죠. 일본 공예와는 다른 그 조선 공예의 매력을 느끼면서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조선 공예가 사랑에 빠졌어요. 야나기 문효시가. 그래서 조선 공예를 보고 이 사람이 만든 개념이 바로 민예라는 개념입니다. 야나기 문효시는 공예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가 귀족적 공예, 또 하나가 민중적 공예. 그러니까 공예는 귀족 공예가 있고 민중 공예가 있다. 근데 야나기는 이 둘 중에서 귀족 공예보다 민중 공예를 공예의 본류로 봤어요. 그러니까 민중 공예가 귀족 공예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죠. 야나기는. 그리고 바로 그 민중 공예의 대표격이 조선 공예라는 거예요. 조선 공예야말로 민중 공예의 정말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그래서 이 민중공예라는 말을 줄여서 민예라는 말입니다. 야나기 문효시가 만든 말이에요. 민예라는 말은. 그래서 민중공예의 약자가 민예입니다. 그리고 이 민예의 대표격이 바로 조선공예입니다. 야나기 문효시만이 아니라 뭐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공예를 사랑했습니다. 아까처럼 기념품처럼 조선공예를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선공예를 사가지고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굉장히 비싼 돈을 줘요. 이렇게 평가됐습니다. 뭐 조선 도자기는 뭐 옛날 임진왜란 때부터 뭐 유명하긴 하죠. 그러니까 야나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 공예를 사랑하고 연구하고 했습니다.
야나기 무니요시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아스카와 다쿠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스카와 다쿠미는 조선 총독부 관리였어요. 관리. 조선 총독부의 그 임업을 숲 조성하는 임업 담당 관리였는데 이 사람도 조선 공회에 빠져가지고 도자기를 비롯한 조선 공회들을 연구해요. 이 사람이 조선 공회에 대한 책을 2개나 썼어요. 왼쪽에 보는 그림이 조선의 소반, 전통 소반에 대해서 연구해서 책을 썼고, 또 조선 도자 명고, 조선 도자 명고는 조선 도자기의 어떤 명칭, 도자기 지역마다 도자기가 다르고 도자기 부위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도자기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뭐 우리가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조선의 공예를 만든 사람은 조선 사람이지만 조선 공예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거를 연구하고 책을 쓰고 이론을 부여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여기도 우리가 뭐 프로하고 말고 그런 떠나서 그냥 하나의 객관적 사실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양희모 씨와 아스카와 그 외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한국 공예의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별도로. 다음요. 자, 대략 이제 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뭐 거의 다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는 굉장히 사실 제가 봐도 우리 한국은 공예 강국이에요. 이미 공예가 발달한 나라였죠. 그거는 분명해요. 비록 조선시대 장인들이 천민의 신분이긴 했지만 그걸 만든 사람은 천민이었지만 그들이 만든 물건들은 참 뛰어난 물건들이었죠. 조선은 그런 이제 뛰어난 공예를 생산하는 국가였는데 어쨌든 국제적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해서 조선이 망하잖아요. 조선의 공예도 함께 망한 거죠. 나라가 망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을 통한 식민지 근대화를 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 공예는 바뀔 수밖에 없다. 변형될 수밖에 없다. 근대화 또는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 조선 공예의 변화의 대표적인 양태가 하나는 관광기념품하고 또 하나가 미술화였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공예. 이 현대공예는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와서라고 보면 되겠죠. 한국 현대공예는 결국 한국 근대공예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공예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한국의 전통공예, 조선시대의 전통공예를 알아야 하고 그 근대화 과정에서 또 근대공예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이 또 오늘날 현대공예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오늘 한국 공예의 현실을 잘 알게 되고 한국 공예가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대화 역사적 과정의 결과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한국 현대공예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저는 뭐 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첫째, 전통공예는 어떻죠? 전통공예가 다 사라졌나요? 그렇지는 않죠. 많이 붕괴됐지만 요즘 오늘날 전통공예는 물론 남아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죠. 뭐 지금도 이 머리 상품 걸고 전통 도자기 만드는 분들 있어요, 그죠? 전통공예는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전통장인, 또 문화재, 또 우리 흔히 이제 인간문화재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것의 극히 일부이긴 하죠. 우리나라 인간문화재가 한 30몇 사람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극히 일부가 문화재라는 형태로 남아있다. 또 하나 산업화된 공예는 우리가 관광기념품이라고 부르는 것들. 사실 우리가 인사동에 가면 거기 관광기념품을 많이 파는데 그중에 공예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이에요. 그렇지만 그중에 공예들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술공예. 아까 얘기했죠? 일제시대에 조선미술 전람회로부터 시작된
미술품처럼 전시하고 감상하는 게 주된 형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미술공예라고 하는데,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 들어서서 미술공예는 그 대학 공예과가 개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공예. 생활공예라는 말은 좀 웃기는데, 생활공예란 무엇일까?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이요. 예, 뭐 전통공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문화재는 문화상품 형태로 존재하죠. 예, 다음. 미술공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미술공예 중심지는 역시 대학입니다. 대학과 그 다음에 아까 그런 공모전. 일제시대에 조선미술전람회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조선미술전람회를 해방 이후에 개성한 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예요. 조선이라는 말을 대한민국으로 바꾼 거 말고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공예가 1990년부터 81년까지 개최됐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공예대전이라는 게 있고, 또 대한민국 산업비전 전람회 공예부라는 게 있다. 보면 다 뭡니까? 전시회죠, 전시회. 전시회를 통해서 공예를 보여주고 감상하는 형태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다음. 뭐 아까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공예 형태, 아까 얘기했지만 전통 공예가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아직도 남아 있다. 또 미술 공예라고 불리는 미술이라는 형태로 생산 유통되는 공예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흔히 생활공예라고 부르는 게 있다. 일상공예 쓰는 거. 근데 생활공예란 말은 좀 웃기죠. 사실 모든 공예 원래 생활공예인데 당연히 미술공예가 있으니까 생활공예라는 상대어가 생겼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술공예가 없으면 생활공예라는 말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이제 전문가 영역은 아니지만 또 아마추어 영역이지만 취미공예라는 게 있죠. 취미공예는 우리 전문가 영역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냥 이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하나의 비즈니스나 문화 운동으로 우리가 공예를 볼 때는 취미공예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자, 제가 쭉 조선시대 전통공예부터 근대기의 근대공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현대공예까지 쭉 역사적으로 제가 훑어봤는데요. 근래에 와서 한국공예가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공예가 근래에 되게 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한국공예의 변화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저는 바람직한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첫 번째, 대학공예가 위기를 맞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예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대학공예과 장사가 잘 안 됩니다. 학생들이 안 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술공예의 한계이죠. 공예품을 미술품처럼 전시하고 감상하는 형태는 생산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공모전을 통해서 예술가가 되고 이런 건 좋은데 그걸 작품으로 파서 먹고 살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대학 공예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술공예의 중심지는 여기는 대학 공예인데, 그러나 대학 공예과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점점 대학 공예과들이 문을 닫고 있어. 그렇지만 대학의 공예학과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솔직히 대학 공예과의 위기는 저는 한국 공예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술을 통한 생존은 한계이기 때문에 정말 학교 바깥에 나가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죠? 공예가가 대중을 만나서 그 활성화된 시장 속에서 건강하게 대중을 만나고 팔고 그러는 것이 공예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학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예술가인 척 하면서 우화를 떨지만 굶주리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공예의 위기는 저는 어떤 소식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방법.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메이크 컬처, 제작 문화나 핸드메이드에 대한 관심이 걸려 있는 것같죠. 이게 다 공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무엇이 반가운 현상이냐? 시장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저는 요건 아마 이런 현상이 아마 한 10여 년 이내의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한국공예의 가장 큰 변화는 시장이 돌아오고 있다. 얘기했듯이 시장은 전통사회, 조선시대, 제가 얘기했죠. 조선시대는 제작 주문 아니면 주문 제작 아니면 전기 제작하는 거였는데 전통사회 붕괴와 함께 전통시장도 붕괴한 거예요. 일제시대에는 관광기념품 시장 말고는 별로 없었어요. 해방 이후에도 별로 공예시장은 발달하지 않았어요. 이랬던 것이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점점 시장이 생겨나고 있다. 그게 바로 페어예요. 페어. 지금 마포 아트마켓도 그런 거가 지금 하나예요. 각종 공예 페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이게 시장이죠. 페어가 시장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건 저는 대단히 반가운 현상이고 한국 공예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신호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이게 한국 공예의 미래입니다. 그럼 한국 공예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뭐냐? 공예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확산해야죠. 공예라는 것이 산업이 돼야 되고, 또 여가, 취미활동 관련되고, 또 여러 가지 인구적인 문제, 노령화, 또 1인 가구의 정대, 실업 인구, 뭐 비혼 젊은이, 청년들의 증가, 이런 한국 사회가 지금 인구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결혼하지 않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가 증대되고 있고, 또 실업이 증대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한국 사회가 인구학적 변화가 있는데, 공예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속에서 어떤 작업자정하는 생활, 소규모 생산, 또 지역 공동체 활동에 공예가 좋은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공예 사회적 가치를 바로 이 마포 아트 마켓이 지금 로컬 베이스의 마켓이죠. 저는 이런 게 너무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마다 이런 게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공예품이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비싸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보면 동네마다 도자기를 써요. 동네마다 도자기를 쓰는 시장. 근데 굉장히 싸요. 도자기가. 손으로 만든 도자기인데요. 몇백 원, 몇천 원에 도자기를 살 수 있어요. 일본 도자기 문화가 발달돼 있고, 일본 식당은 다 도자기를 팝니다. 일본 식당에서 그릇을 도자기가 아닌 그릇을 쓴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일본에서 도자기가 아닌 플라스틱 그릇이나 이런 걸 쓰는 거는 그냥 노점에서나 하는 얘기지. 일단 차려진 가게 식당일 경우에 플라스틱 그릇을 쓰는 거는 일본 사회 상식에서 없습니다. 가게라면 무조건 도자기 그릇이고요. 그러니까 도자기 생산이 많아지죠. 수요가 많고. 도자기 굉장히 싸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아마 몇만 원씩 할 텐데 몇백 원, 몇천 원 하더라고요. 유치하지만 일본 가면 도자기 많이 포기해요. 이렇게 좋은 물건도 싸다니. 그만큼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시장이 없으면 죽습니다. 공예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국 공예의 미래는 하나도 시장, 둘째도 시장, 셋째도 시장을 만듭니다. 어떻게 시장을 만들고 있을까요?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핸드메이드 문화를 확산시켜야 될 거고, 전통을 재해석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페어 등 유통을 활성화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술 공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술품 실행, 보여주고 감상하는 것과 주된 방식은 죄송하지만 공예가 교수님들이 하시고, 공예가들은 이걸로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공예가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시장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발달하지 않으면 충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페어 마켓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가장 중요한. 다들 아시죠? 내가 잘 물건을 만들기만 한다고 팔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시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국 공예의 미래는 저는 마켓의 활성화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주어진 시간이 좀 넘었죠?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3시 10분에 다시 김노한 전시기획자님의 강의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3시 10분이 다 돼가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자는 김노한 전시기획자님이시고요. 현재 오브제 서울예술감독 문화역설 입학사 운영위원이십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노함입니다. 그 시간이 한 50분 정도이기 때문에 글쎄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늘 강의 주제가 팬데믹과 미술이라는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반 동안 가장 그 인구의 회자가 되고 또 문화예술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 키워드로 떠오르는 게 팬데믹이죠. 그다음에 아직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고,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상황은 호전돼 가고 있기 때문에 올 말이나 내년쯤 되면은 2019년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문화예술 또는 우리의 어떤 그 일상에서 그 미술 작품을 창작하고 그 감상하고 하나의 전시로서 이렇게 소개하던 이런 그 문화가 과거로 그대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회의적이죠. 2019년 이전에는 그 온라인이라든가 사이버상에 그 소개되던 여러 가지 그 미술 관련된 콘텐츠들은 사실은 보조적인 역할을 했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갈까요?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팬데믹 이전에는 뭐 그 이전에도 여러 그 AR, VR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컴퓨터와 모바일 상의 그 미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서비스했죠. 그렇지만은 미술계를 벗어나서 일반 대중, 그럼 전 지구적으로 이런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미술 콘텐츠라는 것이 중심적인 건 아니었죠. 중심적인 건 여전히 실제 현장에서 전시를 가서 보고 작품을 눈으로 보고 또 듣고 만지고 이런 그런 문화가 그 중심이었죠. 그 다음에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들은 보조적인 거였습니다. 미래가 분명히 그 VR, AR 또 기타 여러 가지 그 첨단 미디어 환경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비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의 그 일상의 삶에서 그걸 체감하고 굉장히 그것이 그냥 미래가 아니라 정말 지금 현재구나,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된 건 팬데믹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도 팬데믹 상황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온라인 기반의 그 예술 콘텐츠가 그 비약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기왕에 그쪽 소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타 여러 가지 그 공적 인프라에 엄청난 자원이 투여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변화될 어떤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본다면 그러면 우리의 그 예술에 대한 우리 생각, 그 다음에 그 창작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 또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표현 형식을 찾는 어떤 모색하는 그러한 노력들, 이러한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제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관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유의 중요한 주제가 됐습니다. 또 그만큼 또 생존에 대한 문제,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존이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내가 예술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또 팬데믹 이전에 내가 해왔던 예술의 형식이 팬데믹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관객들이나 또는 미술 시장에서 수용될까? 이런 그 문제에 굉장히 불안과 걱정과 공포가 자리하고 있죠. 아마도 50년, 100년 후에 문화사가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지금 시기를 그 중세 유럽의 그 전염병으로 인한 그런 시기와 비교할지도 몰라요. 또는 임진왜란 직후에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아주 엄청난 가뭄과 그런 그 농작물 피해에 의해서 그 굶어 죽은 이런 그 천재지변에 준하는 어떤 그런 시대로 기억하고 기록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미래의 일이고 우리가 그것까지는 예측하기는 어렵고 우리 소박하게 그 마포아트 마켓이라는 이러한 플랫폼에서 또 이러한 기획 또 이런 인프라에서 정말 소박하게 전시를 하고 마켓을 만들고 내 작품을 관객들과 또는 미술 애호가들에게 소개하는 좀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 시기의 미술은 어때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저도 이 팬데믹 이전에 기획했던 여러 가지 전시들이 축소되거나 또는 오픈하더라도 문을 닫고 있는 관객을 받을 수 없는 또는 취소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직업적으로는 정부나 기업에서는 또 저에게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 방식의 전시 모델에 대한 의뢰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사실 팬데믹이라는 상황에 이거는 뭐 지금 여러분과 같은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고 무슨 특별한 어떤 솔루션이나 대안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전통적인 방식의 전시 기획과 전시 형식과 모델, 또 관객과 만나는 방식, 작가를 초대하는 방식, 작품이 매개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대면 형태의 전시 모델로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직업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계기가 됐던 기획은 작년 9월부터 제가 LG 시그니처와 함께 100% CG로 제작한 온라인 기반의 그 전시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했었고요. 2개의 기획전을 했습니다. 하나는 김한기 특별전을 1차로 했고 2차로 지금 화면에 떠 있는 환경 생태 문제를 다룬 별 많은 밤 지구를 걷다라는 2개의 기획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마포 아트 마켓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메타포트라는 프로그램으로 VR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 그 엷은 남빛 그 전시관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여러분의 작품들도 또 걸려 있는 상태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냥 영상 촬영이 아니라 VR 체험에 가까운, 뭐 100%는 아닙니다. 가까운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영상은 실제 엷은 남빛이라는 전시관에 작품을 걸어놓고 찍은 겁니다. 그리고 찍은 영상을 서비스하는 거고요. 이 별 많은 밤 지구를 걸다 LG 시그니처 전시는 실제 어떠한 전시도 작품도 연출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그 팬데믹 이전에 또는 지금 아파트 마켓 현장에서 작품을 보고 전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분위기 또는 그 전시장의 어떤 그 스케일, 작품이 놓여 있는 어떤 그런 정말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100% 컴퓨터 그래픽이 재현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획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최초의 이 비대면 형태의 전시 모델로 일종의 테스트 버전처럼 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는 이 LG 시그니처와 제가 기획했던 것은 정답이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과거의 전시와 미래의 전시가 앞으로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또는 모바일 기반으로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도죠.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을 제작하는 기술팀과 소위 이제 내러티브죠. 스토리를 만드는 기획팀, 그 다음에 작가들의 작품, 실제 이미지 작품이죠. 그 다음에 이 전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대적인 뭐 예를 들면은 SNS 통해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작품 이미지들이 이 공중에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공개됐을 때 저작권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된 하나의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걸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 주실래요? 네, 인트로를 통해 들어가면 이렇게 그 1982년부터 87년 독일의 카셀 도큐멘타에 초대했던 요셉 보이스의 그 7,000그루 오크 나무 그 프로젝트를 재현을 했습니다. 한승구라는 문화 미디어 아티스트 작가가 재현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세요. 사실은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자연물을 재현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물은 기하학적으로 딱 도형이나 형태가 정해져 있는 형태가 아니고, 자연물은 굉장히 비정형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오크나무 같은 경우도 저 나뭇잎을 일일이 다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면 데이터 용량이 엄청나게 커져요. 데이터 용량이 엄청나게 커지면 이 영상을 서비스 받는 관객들의 개인 컴퓨터라든가 모바일의 용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실제로는 접속해서 서비스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미지는 불가피하게 하나의 이미지로 붙여놓은 겁니다. 그 뒤에 카세트 이미지와 앞에 오크나무, 그 다음에 앞에 그 현무암 형태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요셉 보이스는 백남준 선생과 함께 이제 플럭서스 활동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일종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 환경운동 또는 자연을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모색했던 대표적인 소위 이제 네오 다다이스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의 이 작업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피폐해진 카셀시의 어떤 자연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카셀시 곳곳에 7,000그루의 오크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오크나무 옆에 7,000개의 현무암을 이렇게 쌍으로 설치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82년부터 87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된 대형 프로젝트고요. 물론 말년에 요셉 보이스가 86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7,000번째 나무와 현무암을 카셀 도큐멘터에 설치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대 예술과
자연환경 또 생태에 대한 그 현대인들의 어떤 고민이 결합된 대표적인 프로젝트고요. 아마 팬데믹을 통해서 현대예술가들뿐만 아니라 그 거의 모든 그 지구인들이 자연, 환경, 생태, 뭐 회복, 균형, 조화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게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또 마찬가지로 그 또 다음 페이지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59년, 1961년 그 특허청에 특허를 낸 그 환경 친화적인 비료 그 생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다다이스트인 고한용이라는 분이 설계해서 특허를 낸 거예요. 그이는 이제 문예비평가였는데 문예비평가가 이런 환경 친화적인 비료 시스템을 만들어서 특허를 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독일의 요셉 보이스, 또 그보다 앞선 우리나라 6.25 직후에 그 피폐해진 한국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다다이스트였던 고한용이라는 문예 비평가가 이런 비료 시스템을 설계해서 특허를 냈다. 그래서 이런 선각자적인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그 비전이 아주 예외적인 팬데믹 이전엔 예외적인 사건이었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고민하게 되는 어떤 문제가 됐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예술가들의 어떤 사회적 역할, 뭐랄까 좀 누가 그랬죠? 프랑스의 드골 정부 시기에 그 문화부 장관했던 앙드레 말로가 했던 예술가란 인류의 공무원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인류에 봉사하는 예술가의 어떤 역할의 어떤 독특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LG 시그니처와 함께 팬데믹 시기에 전시 모델을 개발하면서 주제적으로나 또 서사적으로도 이런 선각자적 예술가들의 작업이 또 그들의 주제의식이 굉장히 그 시의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기술만으로 또는 과학적 어떤 성취만으로 문제 해결할 수는 없겠죠. 여러 분야에 있는 뭐 역사학자가 됐든 교육학자가 됐든 또는 위생, 방역 전문가들, 또 과학자들, 정치가들, 예술가들 이런 그 다양한 분야의 비전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어떤 협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팬데믹 이후에는 팬데믹 이전에 그 하나의 어떤 흥미로운 또 도전적인 모델로서 일종의 콜라보라는 아트 프로젝트가 유행했다면 아트 프로젝트가요. 팬데믹 이후에는 그래서 예외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라기보단 불가피한 일상적인 예술계에서는 일상적인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콜라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요. 이것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물론 아직 우리 예술계나 미술계는 와닿지 않지만 그 게임 업계라든가 또는 일반 비즈니스 쪽에서는 온라인 쇼핑 쪽에서는 아마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게 이제 메타버스겠죠. 그 다음에 또 미술인들한테 와닿는 건 NFT라는 그런 키워드들이 아마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는데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깊이 다룰 수는 없고 또 저도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경험하고 생각한 바로는 지금 이 제페토라는 것은 네이버의 이제 미국 자회사죠. 네이버 Z, 네이버 G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메타버스 서비스인데요. 온라인 플랫폼이죠. 그 고객이 가입을 해서 아바타를 설정하고 그 아바타가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라는 게 메타 유니버스의 준말이니까요. 가상의 세계에서 생활하는 거죠. 또 놀고 사교를 하고 뭔가 활동을 합니다. 2019년 통계로 뭐 전 세계적으로 그 2억 명 이상이 가입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2억 명 중에 약 90%가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들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그 다음에 그중에 80%가 10대입니다. 이 회사의 이 메타버스 서비스는 팬데믹 특수를 누리고 있죠. 엄청난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고 많은 그 쇼핑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즈니스를 하는 온라인 기반의 쇼핑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 메타버스 서비스라는 제페토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이용자들의 80% 90% 이상이 해외 유저들이고 또 그들이 10대이기 때문에 현대미술 문화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현대미술은 국제적인 거죠. 로컬한 건 아닙니다. 글로벌 문화죠. 또 이들 10대들이 향후 10년, 20년 후에 성인이 되고 그 사회의 주류 소비자가 됐을 때 그들이 미술 애호가 미술 시장의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측컨대 이러한 메타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10대들이 10년, 20년 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온라인 기반의 문화예술 감상자 내지 문화예술 소비자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아파트 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특히 젊은 작가들 또는 작가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학생들 또 그걸 꿈으로 갖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미래의 그 미술을 감상하고 소비하는 주체들의 그 변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감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그 자신의 어떤 뭐 예술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예술적 비전, 그 다음에 고유한 표현 형식과 불가피하게 충돌한다면 또 여러 가지 또 고민할 거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대의 미술 전공자들 또 막 이제 작가로 데뷔하는 젊은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예술 형식, 표현 형식이 이러한 앞으로 변화될 그 미술계의 어떤 인프라라고 그럴까요? 또는 미술 감상자 소비자들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계를 맺을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제가 오늘 강의에서 팬데믹과 미술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이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미술 현장에 또 미술계의 또 예술의 의미의 변화가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하나의 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여한 분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뭐 질문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제가 앞페이지 좀 돌아가 주시겠어요? 네, 아니 고한영 선생님. 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또는 그 글로벌한 전 지구적 어떤 그 큰 변화를 이끌 거라고 뭐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예측한 바도 없죠. 사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과거에 어떤 문화적 그 매뉴얼, 문화적 관습, 또는 예술적 담론, 저도 거기 갇혀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다 깨져야 되는 상황이 되버린 거죠. 저는 뭐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지만 그것이 역사적으로 또는 인류사적인 어떤 긴 시간의 텀으로 본다면 이게 반드시 그 나쁘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런 상황일까? 또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될까? 조금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년 또는 500년, 1000년 또는 그 이상의 인류사라든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예술의 변화 또는 우리의 삶의 변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팬데믹이라는 한 2년 반, 3년 사이에 벌어진 이러한 전 지구적 어떤 인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무정하지만 조금 더 냉정한 평가와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측컨대요. 그렇다면 오히려 인간의 정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이 현대 문명, 또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예술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또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비약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요 LG 시그니처 아트 갤러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요셉 보이스와 고한용이라는 이 다다이스트와 네오 다다이스트 들의 어떤 그런 이미 벌써 뭐 반세기 이전에 시도됐던 이런 도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팬데믹 상황에 의해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 안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기 위해서 동료 기획자들과 작가들과 함께 올 6월부터 일종의 프로토타입으로 시작한 아트 프로젝트가 있어요. 오브제 서울이라고. 잠깐 홈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물론 뭐 제페토나 이렇게 거대 자본이 들어간 이러한 서비스는 뭐 제 역량 바뀌죠. 그렇지만 저희 동료들과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만든 이 오브제 서울이라는 이 사이트는 개념적으로는 메타버스에 대한 예술인들의 어떤 비평 또는 코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올라가 보셔서 지금 우주인이 막 길을 막 횡단하고 있죠. 저 배경이 되는 공간은 DMZ예요. DMZ는 남북 분단, 그 다음에 20세기 냉전의 상징인 공간이죠. 그리고 가볼 수 없는 공간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군생활을 한 분이라든가 뭐 특별한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DMZ에 이제 실제 가보긴 했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갈 수는 없는 곳이죠.
제가 그 동료 기획자들 또는 작가들과 함께 생각했던 것은 이러한 그 남북 분단, 냉전의 상징인 이 DMZ가 우리 인류에게 또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의 상징, 희망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비유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서 도시를 만들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자 나랑 같이 화성에 갈 사람 모이세요. 그래서 투자를 받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성은 실제 우리가 밤하늘의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실제하는 장소죠. 그렇지만 갈 수는 없죠. DMZ도 마찬가지입니다. DMZ도 우리가 무수한 뉴스와 정보와 이미지를 통해 또 실제 있는 공간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거지 실제는 가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보면 화성과 DMZ는 동급이에요. 그래서 이 DMZ에 전 세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의 그런 활동하는 모습을, 활동들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하나의 예술가들의 도시를 만들면 우리가 단순히 어떤 놀이나 비즈니스나 어떤 즐거움을 위한 메타버스가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예술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 지구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브제 서울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지금 이 사이트는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마포아트 마켓의 그 VR 전시와 동일한 형태의 그 서비스가 이 안에서도 링크가 걸려서 그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말 우리나라 미술계 또는 전 세계 미술계에서 정말 한 줌도 되지 않는 기획자 예술가들이 모여서 마치 1959년, 61년 고한영이라는 최초의 다다이스트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좀 기가 막힌 그런 환경 친화적인 비료 시스템을 특허를 내는 그런 시도를 한 것처럼 이러한 작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이러한 이 그룹의 활동이 또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는 향후 30년, 50년 후에 제가 그 LG 시그니처 아트 갤러리라는 이러한 그 VR 기반의 비대면 전시를 기획하면서 그건 뭐 기업에서 요구했던 하나의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인터페이스, 그들이 원하는 모델로서 함께 만들었지만 이 오브제 서울은 거기서 영감받아서 좀 하나의 아트 프로젝트로서 그런 중요한 어떤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시도로 이제 시도가 됐고요. 글쎄요, 이것은 하나의 사례고 지금 마포 아트 마켓에 참여한 젊은 예술가들도 아마도 이런 팬데믹 상황이 단순히 힘들다, 괴롭다, 미래가 막막하다, 불안하다, 공포스럽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창작에 있어서 어떤 자극제가 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긍정적인 어떤 상황, 긍정적인 요소로 여러분들이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일까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한 5분 남았는데 아마도 향후 이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연동하는 이런 종합적인 실제 만질 수 있고 우리의 시각과 촉각과 후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예술적 경험과 미디어에 의해서 매개된 그러한 가상현실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현실, 어떤 것이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다, 뭐 진짜다 가짜다라는 논쟁이 무색하게 이 두 개의 실제, 두 개의 현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뭐 페인팅이 됐든 조각이 됐든 뭐 공예가 됐든 장르나 형식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앞에 하나의 리얼리티가 아니라 두 개의 리얼리티, 두 개의 지평이 겹쳐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앞에 훨씬 더 넓은 세계가 펼쳐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또는 개념적으로 또는 막연히 관념적으로 생각해왔던 실제와 비실제, 리얼리티와 이미지, 여러분 21세기를 열었던 매트릭스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가인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숑 이런 실제에 대한 리얼리티에 대한 다양한 그러한 고민들이 언어적이고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는 삶의 조건이 됐다. 생존의 어떤 조건이 됐다. 일상이 됐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어떤 그 창작의 계기, 새로운 어떤 여러분의 상상력을 이렇게 촉발하는 그런 자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팬데믹과 미술이라는 키워드로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특강이 있었고, 근데 이건 뭐 저만의 무슨 뭐 새로운 통찰이라거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금 대체로 많은 이 분야에 이 주제에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또는 예측하고 있는 어떤 현실, 현재,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에 너무 겁을 먹고 주눅 들지 마시고 조금 더 이게 긍정적인 또 창작의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질문. 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